1456년 9월 7일 의금부에서 명부 하나가 나왔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것은 관직도 죄명도 아닌 여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옥금, 차선, 귀금, 미치, 약비, 효, 백대, 사금. 이름 옆에는 이 여자들이 보내질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대부의 아내였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누군가의 물건이 되는 명부였습니다. 이 명부에 올라간 여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아내, 딸, 며느리, 누이, 어머니. 나이도 처지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왕에게 거역한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저작거리에서 사지가 찢겼습니다. 여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쪽이 더 오래 벌을 받게 됩니다. 세조는 왜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죽이는 것이 더 간단했을 텐데 왜 공신들에게 나눠준 것일까?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연회가 열리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뒤를 이은 문종은 몸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제위 2년 만인 1452년에 숨을 거뒀습니다. 문종이 남긴 것은 12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6째 임금, 단종입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이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12살짜리가 왕좌에 홀로 앉은 것입니다. 세종은 살아생전 손자를 지켜줄 신하들을 남겨두려 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노리는 눈이 궁 안에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으로 문무를 겸비했다는 평판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원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조카가 왕이 된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만 혼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곁에는 설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남의 집 문객 노릇을 하면서 한양을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국말단 관리로 겨우 자리를 잡았을 때 나이는 이미 3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 이 사람은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실록이 다시 한명회의 이름을 적은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 뒤였습니다. 한명회는 김종서 집에 염탐꾼을 심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몇 명이 머무는지, 경비가 어떤지를 낱낱이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 30명의 이름을 적어 수양대군에게 건넸습니다. 한명회는 명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나눈 명단이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치고 누구를 나중에 처리하고 누구는 살려서 쓸 것인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칼을 잡은 것은 수양대군이었지만 칼이 향할 곳을 정한 것은 한명회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거사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들 승규도 함께 죽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잠든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밤 안에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파 대신들이 모조리 제거되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에서 피가 마르기도 전에 무사들은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의 집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이조판서 조극관의 집에도 횃불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양의 밤하늘 아래에서 대신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동안 궁 안에서는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돌아올 때까지 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수양대군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12살의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을 꿇은 쪽이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죽었다는 소식, 좌의정이 죽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는 동안
이 아이는 궁 안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세종이 남겨둔 울타리가 하룻밤 만에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즉시 영의정부사가 되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단종에게 양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7째 임금 세조입니다. 15살이 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수강궁에 갇혔습니다. 왕이었던 아이가 삼촌의 집에 갇힌 셈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은 지편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제자이자 세종이 직접 이름을 불러 가르침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팽년도 지편전 동료로 두 사람은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의지, 이계, 유성원이 뜻을 같이 했고 무관 유흥부가 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6사람이 모였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왕좌를 되돌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거사일은 1456년 6월 창덕궁에서 열리는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로 정해졌습니다. 운검 별감이 칼을 들고 세조 곁에 서는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사람이 거사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장인은 우찬성 정창손, 세조의 측근이었습니다. 김질은 거사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듯합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사 직전의 장인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립니다. 연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칼이 없었습니다. 운검 별감이 칼을 차고 세조 곁에 서는 것이 원래 절차였지만 그날은 칼이 미리 치워져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운검의 칼을 빼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칼이 없으니 유흥부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사는 실행조차 되지 못한 채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유흥부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칼만 있었다면 세조의 목을 벨 수 있는 무관이었지만 그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삼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미세하게 저었을 것입니다. 연회장에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고 6사람의 약속은 그 소리 아래 묻혔습니다. 성삼문은 기회를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다음 연회를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곧바로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조의 면전에서 영모 계획을 낱낱이 보고한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삼문이 가장 먼저 끌려왔습니다. 국문장에 세조가 직접 나왔습니다. 왕이 죄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세조를 향해 나으리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육신전에 전합니다.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은 대군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조가 명했습니다. 쇠를 달구어 다리를 뚫으라. 달군, 쇠가 성삼문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팔이 잘렸습니다. 성삼문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은 채 다시 달구어 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곁에 있던 신숙주를 향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던 동료를 배신자라 부르면서 꾸짖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팽년도 끌려왔습니다. 세조 앞에서 박팽년은 단종을 상감이라 불렀습니다.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지만 박팽년의 몸이 끝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옥중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살아서 형장에 서지도 못한 것입니다. 유성원은 군사가 들이닥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숨졌습니다. 유흥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 앉아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의지와 이계도 차례로 잡혀왔습니다. 6사람이 모두 세조의 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밀고자 김질만이 쇠사슬을 차지 않았습니다. 1456년 6월 8일 한양 군기감 앞 저작거리에 수레가 끌려 나왔습니다. 성삼문을 비롯한 12명의 팔다리가 수레에 차례로 묶인 뒤 말이 수레를 끌기 시작하자 사지가 피를 뿜으면서 찢겨나갔습니다.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이미 옥중에서 숨진 3명의 머리까지 합쳐 15개의 머리가 저작거리에 사흘간 내걸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6월의 햇볕이 저작거리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른 돌바닥 위로 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머리 위에 걸린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한영의 저작거리는 장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돌아갔고 아이들은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처형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여 일에 걸쳐 연루자들이 줄줄이 끌려 나온 끝에 능지처참을 당한 사람만 48명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졸려 죽은 죄인의 자손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피 냄새가 가시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팽년 가문이 가장 큰 화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박중림부터 형제 박팽년, 박기년, 박인년, 박대년까지 5 남자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가문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임신 중인 며느리가 1명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경상도 구미에 있던 하위지의 집에도 금부도사가 내려왔습니다. 큰아들 하호는 땅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된 둘째 아들 하박은 달랐습니다. 금부도사를 향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자식으로서 조정의 명령이 없더라도 죽어 마땅합니다. 누이 동생이 천안종으로 살더라도 개돼지 같은 행실은 하지 말게 하십시오. 어머니에게 2번 절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형과 나란히 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20여 일이 지나자 저작거리에서 피 냄새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가 다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양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조의 칼이 닿지 않는 곳은 조선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남자들이 죽어가는 20여 일 동안 세조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저작거리에 내걸린 머리, 수레에 찢겨 나간 사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양 사람 누구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승려 차림의 사내가 새남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시습이었습니다. 5살의 세종이 따로 불러 선물을 줄 만큼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빼앗자 삭발하고 중이 되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찢겨 나간 시신들을 하나하나 바랑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노량진 언덕에 올라가 시신들을 묻었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엄포가 내려진 상황에서 승려 1명이 혼자 해낸 일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봉분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남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여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옥금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남편 박팽년의 머리가 저작거리에 걸린 사흘 동안 어떤 하늘 아래 서 있었을 것입니다. 차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남편 성삼문의 사지가 찢기는 소리까지는 듣지 못했을 테지만 소문은 들었습니다. 남자들의 죽음이 끝나갈 즈음 실록에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조실록 2년 9월 7일 의금부에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난신에 연좌된 부녀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나누어 주라. 사람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자, 아버지가 죽은 딸, 아들을 잃은 어머니까지 살아있는 가족 전부가 이 명령 하나에 묶였습니다. 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는 죄인의 가족인 여자의 이름, 오른쪽에는 그 여자를 받을 공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64명의 공신에게 173명의 여자가 배분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물론 며느리와 누이와 어머니까지 그 명부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1살짜리 아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영의정 정인지에게 보내졌습니다. 남편의 목을 베라고 서명한 바로 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내 차산과 딸 효옥은 운성부 원군 박종우에게 넘겨졌고
이계의 아내 가지는 우참찬 강맹경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위지의 아내 귀금과 딸 목금은 지병조사 권원에게 주어졌습니다. 유성원의 아내 미치와 딸 백대는 좌승제 한명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유흥부의 아내 약비는 예빈시윤 권반에게 갔습니다. 사육신 6사람의 아내와 딸이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공신들의 집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의 밥을 짓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빨래를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성삼문의 동생 성삼고의 아내 사금과 겨우 1살 된 딸이 우찬성 정창손에게 넘겨졌습니다. 정창손은 밀고자 김질의 장인이었습니다. 동료를 밀고 한 사람의 장인이 그 동료의 1살짜리 조카 딸을 노비로 받은 것입니다. 1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선택도, 기억도, 이름을 지킬 권리도 없었습니다. 명부 위의 이름들은 그저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남편 곁에서 잠들었던 여자가 오늘 아침에는 남편을 죽인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이름이 옮겨진 것뿐이었지만 실제로 옮겨진 것은 한 사람의 삶 전부였습니다. 밀고자 김질 본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옛 동지의 아내 2명이 김질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함께 거사를 준비하다가 배신한 사람이 배신당한 사람의 가족을 소유물로 받은 것입니다. 병조판서 신숙주에게도 3명이 돌아갔습니다. 최면의 누이 선비, 조안규의 아내와 딸 요문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까지 자기 노비로 달라고 세조에게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조차 이것은 거절했습니다. 조카를 죽인 왕이 조카 며느리를 신하에게 넘기는 것만큼은 차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궁 안에서 정업원으로 보내져 물을 들이고 빨래를 하면서 82살까지 홀로 살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어제까지 사대부의 부인이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종을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불리던 자리에서 이제 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옥금, 차산, 귀금, 미치, 약비. 그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물에 붙은 딱지였습니다. 노비가 된다는 것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신이 원하면 첩이 되어야 했습니다. 첩이 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이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이를 자기 몸으로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대부의 아내에서 원수의 첩으로 그것이 세조가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먹을 밥을 짓고 그 사람의 본처가 입을 옷을 다듬어야 했습니다. 본처는 이 여자를 종으로 부르면서도 남편의 눈길이 닿을까 경계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죽인 자의 아내와 죽은 자의 아내가 마주 보고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공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의 몸은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는지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또 아침이 왔고 또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하루가 형벌이었고 그 형벌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한명회에게 분배된 유성원의 아내 미치는 이후 품팔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삭바느질을 해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오라비인 송처관마저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딱지는 핏줄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집안의 노비들까지 공궁한 옛 주인을 업신여기고 핍박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여자의 명을 받들던 종들이 오늘은 이 여자를 짓밟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뒤집어지자 인간관계도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미치라는 이름은 그 뒤로 실록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박팽년의 막내 동생 박대년의 아내 윤정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해평 윤씨 명문거족 출신이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남편 박대년이 옥에 갇힌 뒤 윤정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강이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부디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짓은 하지 맙시다. 죽음을 앞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윤정수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밝은 해처럼 떳떳하게 살겠소. 그 편지가 오건 며칠 뒤 박대녀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윤정수는 동지중 추원사 봉석주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봉석주는 무관이었습니다. 성격이 탐욕스럽고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를 몹시 탐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봉석주가 윤정수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위세로 협박하고 좋은 말로 회유했다고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윤정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혈서를 안고 원수의 집에서 버티거나 살아남기 위해 현재를 받아들이거나. 윤정수는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식으로 얘를 갖춰 맞아달라. 말을 타고 하는 번듯한 예식을 치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비의 몸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쟁취한 셈이었습니다. 봉석주가 물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혈서를 아직도 기억하느냐고. 윤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예실이라 잊어버렸소. 다시는 말하지 마시오. 정강이 피로 쓴 편지를, 밝은 해처럼 떳떳하게 살겠다던 약속을 이 여자는 석 달 만에 잊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잊은 것인지 잊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인지 이 여자는 그 뒤로 다시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정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영손의 아내 권 씨는 주인과의 동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삼고의 아내는 이웃집 남자와 어울려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안잉의 처는 전답까지 팔아 젊은 향교생과 연애를 했습니다. 사관은 이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도 죽어서 절개를 지킨 일이 없고 도리어 그 지아비를 욕하면서 다투어 아양을 떨었다. 남편을 죽인 것은 세조였습니다. 여자들을 넘긴 것도 세조였습니다. 그런데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고 욕먹은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남편과 아버지는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거사를 택한 것입니다. 남겨진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노비 사이에서 이 여자들은 적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박팽년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박중림부터 형제 넷까지 5 남자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한 뒤 이 집안에 살아있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팽년의 며느리 이옥덕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채로 관비가 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대역죄인의 자손이라 해도 16살 이하는 죽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달랐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죄인의 아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옥덕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면 관비가 되어 살 수는 있었지만 아들이면 끝이었습니다. 이옥덕 곁에는 함께 임신 중이던 몸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2 여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옥덕이 아들을 낳으면 몸종의 딸과 서로 바꿔 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산달이 오자 이옥덕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대로 아이를 바꿨습니다. 박팽년의 손자는 그날부터 여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붙은 이름은 박비였습니다. 비라는 글자는 계집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대부 가문의 적손에게 계집종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 아이의 정체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름만 바꿔서는 부족했습니다. 이 아이는 치마를 입어야 했습니다. 17해 동안 이 아이는 여자아이로 살았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을 달고 여자아이의 옷을 입고 여자아이처럼 걸었습니다. 박팽년의 혈통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옥덕과 그 몸종 단 2 사람뿐이었습니다. 2 여자가 입을 열면 아이는 죽고 입을 다물면 아이는 살았습니다. 세조가 죽고 세월이 흐른 뒤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성종 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비라는 이름의 아이는 왕의 허락을 받아 박일산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외가인 성주 이씨의 터전이었던 경상도 합인 묘골에 정착했습니다. 사육신 6 가문 중에서 직계 혈통이 살아남은 것은 박팽년과 하의지
단 두 집안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는 사육신 가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친누나 경혜공주는 문종의 딸이자 세종의 손녀였습니다. 17의 영양위 정종과 혼인의 궁을 나왔습니다. 남편 정종은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고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까지 갔습니다. 1461년 남편 정종이 유배지에서 승려 성탄과 함께 또다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정종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세종의 손녀가 문종의 딸이 하루아침에 지방 관청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혜공주는 정몰되어 순천의 관비가 되었습니다. 순천부사 여자신이라는 무인이 경혜공주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키려 했습니다. 공주는 곧장 대청에 올라가 의자에 앉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어찌 수령 따위가 감히 나에게 관비의 일을 시키는가. 여자신은 더 이상 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처형될 때 경혜공주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를 낳은 뒤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고만 적혀 있지만 공주가 죽기 사흘 전에 쓴 재산 상속 문서에는 경혜공주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관비로 전락한 뒤에도 공주의 신분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던 셈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38배 숨을 거뒀습니다. 동생 단종은 17배 죽었고 남편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세종의 손녀로 태어나 관비가 되어 죽은 이 공주의 삶이 단종 시대가 남긴 상처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같은 시각 정수망우는 정업원에서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정수망우의 하루는 정업원의 낡은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물을 들였습니다. 왕비였던 여자가 손에 잿물을 묻히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82해를 살았습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도 65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조는 왜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공신들에게 나눠준 것일까? 남자는 모조리 죽였습니다. 능지처참으로, 교수형으로, 옥사로. 죽이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살려서 넘겼습니다.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처형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칼이 내려가면 그 순간 형벌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노비 분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인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의 죽음보다 매일의 삶이 더 오래가는 벌이었던 것입니다. 세조에게는 또 다른 계산도 있었습니다. 충신 가문의 여자가 공신의 첩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 쪽 성을 따릅니다. 박팽년의 손자가 박씨가 아닌 다른 성을 달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형으로 남자를 없앤 뒤 노비 분배로 혈통까지 지우려 한 셈이었습니다. 공신들에게도 이 분배는 보상이자 사슬이었습니다. 적의 아내와 딸을 노비로 받은 이상 그 공신은 영원히 세조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정권이 뒤집어지는 날 충신의 가족을 노비로 부린 죄까지 덮어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인지는 옥금에게 밥을 받아먹는 순간부터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여자들을 넘기는 것 한 번으로 혈통을 끊고 충성을 묻고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만든 것입니다. 세조 자신에게도 평온한 나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단종의 목에 긴 끈을 묶어 창문 밖에서 잡아당겨 죽였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합니다. 세조실록은 노상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졸했다고 적었지만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숨진 그날 밤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아버지 세종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실록은 그해 겨울부터 세조가 사찰에 자주 들렀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승려를 궁으로 불러들여 밤새 불경을 읽게 했습니다. 왕의 잠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단종이 숨진 뒤 염습도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지프로 덮어 방치했습니다. 밤중에 젊은 승려가 와서 시신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태웠다는 말도 있었고 강물에 던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인 뒤 이 왕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썩어갔습니다.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살같이 짓무르고 진물이 흐는 탓에 옷이 살에 달라붙어 갈아입을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온천을 찾아다니고 승려를 불러 기도를 올렸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은 뒤로 세조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1468년 세조가 54살로 숨을 거뒀습니다. 둘째 아들 예종이 뒤를 이었지만 즉위 10석 달 만에 20살로 죽었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이 모두 20대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육신의 딸들이 공신의 집에서 늙어가는 동안 세조의 집안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죽인 쪽도 살아남은 쪽도 어느 쪽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육신을 밀고 한 김질은 살아남았습니다. 세조에게 고변의 공을 인정받아 좌익공신이 되었고 상락군에 봉해졌습니다.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옛 동지들의 아내를 노비로 하사받은 이 사람은 배신의 대가로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함께 거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피 위에 이 남자의 영화가 쌓여 올라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돌고 돌았습니다. 김질의 후손 가운데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다가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김자점의 가족도 연좌되어 노비가 되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밀고자의 집안이 밀고당한 집안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육신이 죽고 그 가족이 노비로 흩어진 뒤 242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육신은 역적이었습니다. 그 가족도 역적의 가족으로 남았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242년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죽기를 3번은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을 거두고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려라. 영월에 버려져 있던 무덤에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42년 만에 단종이 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육신이 복권되었습니다. 역적이라는 딱지가 벗겨지고 충신이라는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후손을 찾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박일산의 후손이 밝혀졌습니다. 17해를 치마를 입고 여자아이로 살아남았던 그 아이의 핏줄이 242년 만에 세상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73명의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옥금이라는 이름은 실록의 명부에 한번 적힌 뒤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차산도, 귀금도, 미치도, 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 기록에 이 여자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죽어서 242년 뒤에 충신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살아서 공신의 집에서 늙었고 죽어서 이름도 없이 묻혔습니다. 성삼문에게는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박팽년에게도 봉분이 놓였습니다. 차산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옥금에게도 귀금에게도 약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역이 있습니다. 김시습이 밤중에 시신을 거두어 묻은 그 언덕입니다. 봉분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응부, 그리고 뒤늦게 추가된 김문기까지 7사람입니다. 7개의 묘비에 7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묘역을 둘러싼 길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 봉분 위로 떨어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묘비 사이를 지나갑니다. 묘역 옆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건너편에는 아파트 불빛이 빼곡합니다. 570년 전에 찢겨 나간 시신들이 묻힌 자리 위로 서울의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묘역 어디에도 173명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옥덕도 윤정수도 없습니다. 1살짜리 성삼고의 딸도 품팔이를 하다 사라진 미치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충신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실록 한 줄에 이름이 적혔다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조는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벌을 내린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의 집에서 밥을 짓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이를 낳고 살아있는 매일이 형벌이 되는 삶을 안긴 것입니다. 처형은 한 번에 끝나지만
이 여자들의 형벌은 숨이 멎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여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조가 나눠준 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